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별책룸입니다. 60대 이후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 이후로요.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말을 하고 난 뒤로는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걸 느끼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가볍게 꺼냈습니다. 사실 엄마는 요즘 하고 시작한 그 한마디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자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녀들과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가 준비해 둔 게 있는데 하며 가볍게 꺼낸 이야기 하나.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자식들끼리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래요. 예전엔 편하게 웃고 떠들던 사이였는데 뭔가 공기가 달라진 걸 느끼셨답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식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하며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어요. 위로받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그 뒤로 자식이 더 자주 전화는 하는데 목소리에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면 반대로 연락이 뜸해지거나요. 왜 그 말들을 하고 나니 관계가 달라진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뒤로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느낌.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60대 이후 자식 간에 끝까지 알려선 안 되는 세 가지. 어떤 말들은 꺼내는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다는 슬픈 진실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 말 이후로 자식들이 달라졌는지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후회 없이 침묵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이라서 모든 걸 나누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위 속마음, 비교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로 남습니다.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오래 남는 상처를 만드는 말. 자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을 그어버리는 그 한마디입니다. 부모의 속마음은 말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에 평생 남는 무게가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가족 관계나 성격,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저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쟤는 좀 차갑지 않니? 그래도 너는 나를 챙기잖아.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 어떤 의미로 남는지 많은 부모들이 정말 모르고 계십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이분은 큰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작은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내 동생은 참 살갑지가 않아. 명절 때도 일찍 가고 싶어 하고. 그래도 넌 내 마음을 알아주지? 큰아들은 처음엔 기뻤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더 좋아하신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동생과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왠지 불편했습니다. 명절 때 동생이 일찍 가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 텐데 하며 말리게 되더랍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형이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고 어머니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은 눈빛. 그렇게 형제 사이에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40년 넘게 함께 자란 형제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의 비교는 자식에게 선택받음과 거부당함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고요. 한 아이는 우월감을, 다른 아이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말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 자식은 기분이 좋아지고 어머니는 속이 후련해집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서서히 퍼지는 균열과 같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벌어지는 틈. 어떤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큰애는 돈은 잘 버는데 인정이 없어. 둘째는 형편은 안 되지만 마음만은 따뜻하지.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아버지한테는 내가 냉정한 사람이구나. 돈만 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둘째는요? 아, 형은 돈 버니까 효도 안 해도 되는구나. 나만 마음으로 챙기면 되는구나. 이렇게 부모의 한마디는 자식들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자식에게 다른 자식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비교로 들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그래도 너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조합이 반복되면 자식들 사이 균형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또 하나, 자식들끼리 만났을 때의 분위기를 보세요. 예전처럼 편하게 웃고 떠드나요? 아니면 뭔가 어색하고 서로 눈치를 보나요? 만약 후자라면 어쩌면 그건 부모가 무심코 던진 비교의 말들이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말을 바꿔야 할까요? 쟤는 좀 차갑다는 말 대신 각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차갑다는 건 그저 우리 기준일 뿐입니다. 너는 나를 챙긴다는 말도 비교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로 바꾸는 겁니다. 다른 자식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그냥 눈앞의 자식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쟤만 생각하면 속상하다는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속상한 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른 자식에게 말하는 순간 그 자식은 중간에 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한 상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평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불공평함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건 자식들의 문제가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한 자식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다른 자식에게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한 자식에게 다른 자식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것. 비교 없이 각자에게 따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속상해도 자식 간 비교만큼은 끝까지 참는 것. 힘들지만 이게 자식들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말을 계속 꺼내면 자식을 얻는 게 아니라 형제를 갈라놓습니다. 부모의 속마음은 위로가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서열이 됩니다. 2위 재산, 말하지 않은 돈이 관계를 지킵니다. 투명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말하는 순간 사랑이 계산으로 바뀌어 버리는 무서운 주제입니다. 재산은 나누기 전에 말로 꺼내는 순간부터 이미 계산이 시작됩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나 자식들의 성향, 관계는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집은 누가 받을 거야? 통장에 얼마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간 순간부터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68세, 건강도 좋으시고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셨는데 다들 출가해서 각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손주들도 제잘거리고 며느리 사위들도 편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한 5억 정도 있는데 나중에 너희들 셋이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투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숨길 것도 없고 공평하게 나눠줄 거니까 미리 얘기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5억을 셋이 나누면 한 사람당 1억 7천 정도네. 근데 형편이 제일 어려운 막내한테 좀 더 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공평하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5억이면 생각보다 많네. 근데 이 집 시세는 얼만데? 혹시 집까지 합치면 10억은 넘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또 달랐습니다. 형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형편이 안 좋아? 혹시 내가 부모님을 더 잘 모시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명절 때마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가 더 자주 전화하는지, 누가 더 챙기는지, 누가 부모님 앞에서 더 잘 보이려고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는 투명하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공평하게 나눠줄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자식들 사이에 계산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경제학자 된 에리얼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은 관계를 시장 모드로 전환시킨다고요. 사랑과 효도가 거래로 변하는 순간,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자식들이 부담 없이 부모를 챙겼습니다. 그냥 좋아서, 보고 싶어서, 걱정돼서 연락하고 찾아뵙고 챙겼죠. 하지만 재산 이야기가 나간 뒤로는 달라집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 제가 요즘 부모님 자주 찾아뵈네. 혹시 뭔가 더 받으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슬픈 건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 자식들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아니었는데 재산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무의식적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어느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이야기만 안 했어도 우리 애들 사이가 이렇게까지 안 틀어졌을 텐데. 막내딸에게 너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집을 줄게라고 말씀하신 뒤로 큰딸과 막내딸 사이가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큰딸은 섭섭했고 막내딸은 미안하면서도 뭔가 당당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재산 이야기를 꺼낸 뒤 자식들의 태도가 변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누가 더 자주 연락하고 누가 거리를 두는지 살펴보세요. 더 중요한 건 자식들끼리의 관계입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나요? 아니면 뭔가 서먹해졌나요? 만약 후자라면 재산 이야기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재산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다면 그 나중은 끝까지 나중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나도 정확히 모른다. 이것저것 있지라고 하세요. 누가 뭘 받을 거예요? 라고 물으면 그건 그때 가봐야지. 아직 생각 안 해봤다고 하세요. 심지어 다 생각해뒀어도 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유언장은 어떻게 써요? 유언장은 쓰되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변호사나 은행에 맡겨두고 자식들한테는 정리는 해뒀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정도만 말하면 됩니다. 투명함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재산 문제에서는요. 오히려 침묵이 자식들 사이의 평화를 지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산 분쟁의 대부분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한 말 때문에 시작됩니다. 엄마가 나한테 집을 준다고 했어. 아빠가 나한테 더 준다고 했어. 이런 말들이 형제를 원수로 만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자식들이 싸우는 이유의 상당수가 부모가 생전에 한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식에게 구체적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뭘 줄지도 미리 말하지 않고요. 재산 이야기는 변호사나 유언장으로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힘들어도 궁금해해도
끝까지 침묵하는 게 자식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자식들은 부모보다 유산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돈은 나눠지지만 그 과정에서 갈라진 마음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이건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그럼 자식한테 아무 말도 못하나? 가족인데 이것저것 숨기고 살아야 하나?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자식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관계를 지키는 이야기예요. 자식들 사이의 균형을, 가족의 평화를 마지막까지 품위 있는 부모로 남기 위한 조용한 배려입니다. 어떤 심리 상담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침묵은 비밀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자식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아끼는 건 자식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함부로 속마음을 다 보여주진 않았을까? 그 말들이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남았을까?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큰애한테 작은애 흉을 봤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나중에 보니까 둘 사이가 어색해진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내가 형제를 갈라놓았구나. 괜찮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으니까요. 자식도 부모도 다 배워가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는 알았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마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지혜로 지켜가는 겁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따뜻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1위 외로움, 가장 위험한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건 괜찮지 않나? 싶으신데 실제로는 가장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지 함께 보시죠. 부모의 외로움은 말하는 순간 관계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각 가정의 상황이나 자식들의 성향은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너무 외롭다. 이제 나 혼자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 어떤 압박으로 다가가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65세 남편이 먼저 가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딸이 찾아왔고 가끔 통화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친구들 만나고 복지관도 다니시면서 나름 바쁘게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아프기 시작했고 복지관 가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래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너무 외로워. 아프면 나 혼자일 것 같아. 가끔 무섭기도 하고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던 겁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가 외롭다고 하시네. 내가 더 자주 가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대신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딸도 효도하는 기분이 좋았고 어머니도 딸이 자주 와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 일도 바쁜데 애들 숙제도 봐야 하는데 어머니까지 챙기려니 벅찼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딸이 올 때마다 요즘 또 외롭다 몸이 안 좋다 하시면서 더 자주 오길 바라셨습니다. 딸은 의무감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안 가면 엄마가 외로워하실 텐데 하는 생각에
자신의 삶을 뒤로 미뤘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섭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웃으면서 왔는데 요즘은 표정이 안 좋네. 나한테 오는 게 부담스러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1년 뒤 딸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매일 오는 건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나를 외롭게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외로움을 말한 순간부터 사랑이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년학자 앤버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의 외로움 고백은 자식에게 죄책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부여한다고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식은 간섭하게 되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식은 거리를 두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을 말한 뒤 2가지 반응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과잉 보호입니다. 자식이 죄책감에 부모를 과도하게 챙기기 시작합니다.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가고 심지어 같이 살자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의무로 하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2번째는 회피입니다. 부담이 너무 커서 오히려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전화도 덜 받고 방문도 줄이고 연락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자식도 힘들지만 부모는 더 외로워집니다. 둘 다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심리 상담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자식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자주 와도 오래 있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는 섭섭함만 커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외로움을 말한 뒤 자식의 태도가 변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더 자주 오지만 표정은 무거워졌나요? 전화는 자주 하는데 목소리에 부담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반대로 연락이 뜸해졌나요? 이유를 대면서 방문을 미루나요?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말은 이미 관계를 바꾼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말을 바꿔야 할까요? 외롭다는 말 대신 요즘 시간이 많아졌다고 표현해 보세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자식에게 책임을 묻는 말이고 하나는 그냥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나 혼자야 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 괜찮다라고 말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섭다 아프면 어쩌나 같은 말은 자식이 아니라 친구나 상담사에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식에게는 건강관리 잘하고 있다,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다 정도만 말하세요. 한 노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자식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친구, 취미, 봉사, 종교 이런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외로움은 자식이 아닌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무거운 감정은 전문가와 나누고요. 자식에게는 가벼운 일상만 공유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산책했다. 복지관에서 재미있는 강에 들었다. 이런 가벼운 소식들. 이게 자식을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오는 자식이 더 자주 오게 됩니다. 외로움을 말할수록 자식은 죄책감에 가까워지거나 부담에 멀어집니다. 사실 외로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 책임지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공감이 아니라 때로는 통제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속마음을 자식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는 일기장에 먼저 써보세요.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말로 꺼내지 말고 글로 정리하다 보면 그 감정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신기하게도 글로 쓰고 나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신답니다. 노트 하나를 사서 매일 저녁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오늘 큰애가 전화 안 했다. 작은애는 왔는데
큰애는 왜 안 올까?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쓰고 나면 실제로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할 것 같았던 마음이 누그러진답니다. 자식에게는 비교가 아닌 감사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에 비해 내 동생은 이라는 말은 절대 덧붙이지 마세요. 두 번째로 재산 이야기는 법으로만 정리하고 말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은 유언장 작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도 되고 공증 사무실에 가도 됩니다. 그렇게 문서로 남겨두고 자식들에게는 정리는 해뒀다.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라는 말만 하세요. 구체적인 금액? 말하지 마세요. 누가 뭘 받을지? 말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돌아가신 뒤에 알게 될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셨답니다. 유언장을 써서 봉투에 넣고 그걸 은행 금고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은행 금고에 뭔가 있다. 열쇠는 큰애가 가지고 있어라라고만 하셨답니다. 자식들은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궁금해하지도 경쟁하지도 않았답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이나 무거운 감정은 전문가나 친구와 나누세요. 요즘은 노인 상담센터도 많고 복지관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 곳에서 외로움을 털어놓으세요. 전문가들은 듣는 게 일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도 좋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은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가벼운 일상만 공유하세요. 오늘 날씨 좋더라 산책하면서 매화꽃 봤다 친구랑 밥 먹었다 이런 가벼운 소식들. 이게 자식을 편하게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하신답니다. 딸에게 전화할 때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노래 배웠다, 친구랑 영화 봤다, 새로 나온 드라마가 재미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딸이 전화를 받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받는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자식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갈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보다 자식이 부담 느끼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말하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그 말이 자식에게 평생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들 때마다 이 말을 하면 애가 어떻게 느낄까? 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면 하려던 말의 절반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침묵을 지키지 못하면 말로써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지키려 애쓰다 지칠 때는 조용히 침묵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 다 말해버렸는데 하며 마음 무거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이미 자식들에게 속마음도 말했고 재산 이야기도 했고 외로움도 호소했던 분들 괜찮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말해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 심리학자 박미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성숙함은 자식에게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불필요한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좋은 부모는 많이 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이 편하게 느끼는 부모입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자식이 얼마나 자주 오느냐가 아니라 올 때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느냐입니다. 의무감에 오는 자식과 보고 싶어서 오는 자식. 어느 쪽이 더 좋으신가요?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웃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속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교는 형제를 갈라놓는다는 이야기였죠. 쟤는 차갑고
너는 따뜻하다는 말 한마디가 형제 사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금을 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사랑을 거래로 만든다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통장에 얼마 있다는 말이 자식들 사이에 계산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백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외롭다는 말이 자식에게는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관계를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까지 품위 있는 부모로 남기 위한 조용한 배려였을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할 예의는 단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자식에게 짐 주지 않는 것.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을 참기가 가장 어려우신가요?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속마음 재산 외로움.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